여기는 작은 마을 베르겐하임. 그 어느 찬란하던 여름의 어느 날, 여기에는 독특한 인물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기이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에 관한 이야기였다. 루카스는 매년 여름이면 마을 중앙 광장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쳤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루카스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하루는 마을에 옥수수밭을 가꾸는 농부인 엘레나가 루카스를 찾아왔다. 루카스, 정말 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루카스는 엘레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엘레나,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모든 선택이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 매 순간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엘레나는 그날 밤 별을 바라보며 루카스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순간들, 아침 햇살이 옥수수 잎을 비추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에 대해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 모든 순간이 반복된다면 결국 내 삶은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겠지. 그 후로 엘레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매일 아침을 시작했고 옥수수밭에서 새로운 재배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날에는 젊은 시계공이 루카스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였다. 루카스, 저는 매일 똑같은 톱니바퀴를 맞추는데 지쳤습니다. 이게 아무리 반복된다고 해도 저는 무의미하게 느낍니다. 루카스는 마르코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마르코, 영원 회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입니다. 톱니바퀴 하나하나에 내 자신이 열정과 창의력을 불어넣어봐. 마르코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곧 깨달았다. 매일의 작은 작업 속에서도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하겠다고 결심한 마르코는 톱니바퀴마다 꽁꽁 숨겨진 작은 문양을 새겨넣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그의 시계가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루카스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들은 각자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이념하에 그들은 현재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영원 회귀라는 니체의 개념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베르겐하임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루카스가 매일 외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을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베르겐하임은 단순한 작은 마을이 아닌 철학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존재의 앞에 평등한 판타지 세계 오빌리비아가 있었다. 그곳에는 인간, 엘프, 드워프, 오크 등 수많은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 종족 사이의 불신과 불평등이 커져갔다. 더 이상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고 자주 종족 간 분쟁이 일어나곤 했다. 어느 날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종족이 대표가 모이는 대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서로의 입장이 부딪혔다. 그때 모두에게 명성을 떨치던 현명한 마법사 엘릭이 등장했다. 그는 말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릭은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지위, 능력, 종족적 특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한 사회 규칙을 상상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우리가 어느 미래, 역할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종족의 대표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이 엘프의 귀족으로, 드워프의 대장장이로, 인간의 농부로, 오크의 전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며칠, 아니 몇 주간 계속되었다. 각 대표는 자신이 어떤 입장에 놓이더라도 불리하지 않을 사회를 구상했다. 그들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정책,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경제적 전략, 모든 종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 오크 대표는 말했다. 우리 오크는 강력한 사냥꾼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기나 장비를 잃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엘릭은 차등의 원칙을 상기시켰다. 모든 불평등한 요소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크라는 종족이 사냥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은 적절히 사회 전반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결국 긴 논의 끝에 모든 대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사회 규칙 아래 오빌리비아는 모든 종족이 동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공평한 교육과 참여 기회, 경제적 지원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종족 간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때로는 열띤 논쟁이 재발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엘릭은 오빌리비아의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속에서 그들이 목표를 추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이 미소 지었다. 이렇게 오빌리비아는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종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다. 이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개인의 입장을 떠나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한 해안 마을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세 명의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 철학 수업에서 만났고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나 세상의 일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날 대화 주제는 마침 마이클 샌델의 정의 이론이었습니다. 제이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샌델의 정의 이론이야. 게임 속 세상에는 세 가지 주요 파벌이 있어. 공리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윤리주의자들이지. 사라는 제이크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오, 정말? 각 파벌은 어떻게 운영돼? 그들의 목표는 뭐야? 자흥미롭지? 제이크는 말을 이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행복을 추구해. 그들은 어떤 결정이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하긴 한데 때때로 소수의 권리를 무시해버리기도 하지. 마을 카페 창문 너머로 파도가 치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케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자유주의자들은 어떤데? 제이크는 손짓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계약의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그들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도개인의 선택이 존중돼. 하지만 어느새인가 그곳에선 돈이고 권력이 되어버렸고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점점 커졌어. 케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덕윤리주의자들은 어떻게 다른데? 덕윤리주의자들은 공동체와 도덕적 가치에 무게를 둬. 제이크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가 가장 우선시돼.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 하지만 때때로 개인의 욕구나 선택이 공동의 목표와 충돌할 때 혼란에 빠지곤 해. 사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게임 속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 세 파벌이 서로 너무 다른데. 제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레이어들의 과제야. 그들은 각각의 파벌의 가치를 이해하고 조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 각 파벌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지. 게임에서는 공동체의 장점을 살리면서 도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경로를 찾아 나가야 해. 결국 그의 답은 샌델의 주장과도 비슷해. 제이크는 말을 맺었습니다.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가 정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케빈과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이 게임을 통해 서로 다른 정의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게임을 넘어 자신의 삶과 사회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그렇게 해안 카페에는 파도 소리와 함께 깊어가는 철학적 논의의 여운이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마을에는 행복 우체부로 불리는 헤롤드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행복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우편을 배달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헤롤드는 벤담의 최대 행복 원리를 떠올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최대 다수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헤롤드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도서 관모금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증한 여러 책들과 재밌는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금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롤드는 행사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책을 기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기부에 따른 작은 입장료조차 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롤드는 그저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저금통을 열고 수년간 모은 돈을 꺼내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전시된 책을 몇 권 구입했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자신이 읽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가난한 가정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곧이어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해롤드는 직접 만든 행복 티켓을 들고 그 가정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티켓을 가진 아이들은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해롤드가 마련한 책 중 하나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티켓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곧 마을 전체로 퍼졌고 행사장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아이들은 그토록 원하던 책과 장난감을 손에 넣었고 해롤드는 벤담이 최대 행복 원리가 실현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저금통을 털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작은 기적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활기와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해롤드의 행동은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롤드를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후로도 서로를 돕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조금의 장애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롤드라는 우체부는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행복을 전파하는 진정한 의미의 메신저였던 셈입니다. 벤담의 사상이 작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서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